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의 아름다운 도전 이야기인데요. 강릉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대회인 청룡기 고교 전국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이날 경기장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과 동문, 재학생, 지역사회 열정은 그 어느 경기보다 뜨거웠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줄고에게 18년 만에 전국 승리를 거둡니다. 하전했고 3루수 잡아서 1루에 길게 1루에서 아웃. 우측으로 날아가는데요. 우익수 처리하면서 서울 목동야구장에 강릉고 교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2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강릉고. 우승에 대한 열정은 선수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뜨거웠습니다. 재학생부터 전국 각지의 강릉고 동문회 등 1,200여 명이 야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교 야구의 열정,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찬 서울 목동구장은 마치 강릉고 홈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응원 열기는 경기 내내 계속됩니다. 이게 47년 만에 강고가 우승에 도전하는 건데 너무 흥분되고 오늘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강고 화이팅! 12년의 한을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승할 겁니다. 강고 화이팅! 하지만 수원 유신고와의 결승전은 아쉬운 패배. 올해 전국 최강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는 경기 초반부터 강릉고를 밀어붙였고 강릉고의 공격은 상대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무엇보다 에이스인 2학년 김진욱이 부산 개성고와 준결승을 치르며 투구수 제한으로 결승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확실히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이 준우승으로 인해서 남은 대통령배랑 남은 대회를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 선택을 믿었고 그 다음에 다른 투수를 맡기 때문에 믿고 경기 임했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대회의 모든 과정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동문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꼭 우승할 거로 믿습니다. 강릉고가 이처럼 선전한 건 고교 야구계의 명장으로 불리는 최재호 감독의 공이 가장 큽니다. 서울 덕수고, 신일고 등을 지휘하며 전국대회에서 8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가지고 2016년부터 강릉고 야구부를 단련시켰습니다. 특히 강릉고는 등록 선수 34명 중 강원도 출신이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출신이 다양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강릉의 유학 온 학생들이 원팀으로 뭉친 겁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돌풍을 예고하더니 이번 청룡기 토너먼트에서는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와 인천 제물포고를 연속 콜드게임으로 누르고 준결승에서도 명문 부산 개성고에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눈에 띄는 유망주를 발굴한 점도 이번 대회의 큰 수확입니다. 9득점을 낸 3학년 홍종표가 최다 득점상을, 좌완 에이스 2학년 김진욱이 감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야구 불모지로 불리던 강원도. 이번 대회는 강원 야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결승적으로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또 우리 애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또 의외로 강원 시민이 전부 다 함께 같이 하는 합의장이 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고는 청룡기 준우승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경기 승패를 떠나 지역 야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줬는데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계기로 강원도 야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협동조합 시내버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춘천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지난 17일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가 춘천 시민버스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춘천 녹색 시민협동조합이 춘천 지역 시내버스 업체를 인수한 지 반년 만입니다. 시민협동조합은 지난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 춘천 시민버스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15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중교통회사를 인수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협동조합이 회사의 주인이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맡게 되고 수익금은 회사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회사는 시민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흑자가 나면 녹색협동조합이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죠. 우리가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춘천시 녹색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자금을 쓰게 되죠.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잦은 파업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는 땅끝까지 떨어진 상황. 여기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버스 관련 민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급정거나 급출발로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많이 불편하고 이제 넘어질 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넘어지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춘천시는 오는 9월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 노선과 벽지 노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뚝 떨어진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에 버스가 주된 대중교통 이용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다 강구할 생각입니다. 60년 만에 시민버스로 다시 시동을 걸은 춘천 지역 시내버스. 이름처럼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1월 2일 원주 중앙시장에서 큰 불이 나 상가점포 108개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불에 타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은 점포뿐만 아니라 시장 이용객들이 급감하면서 간접적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반년이 넘은 지금 화재 현장과 상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층 취재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2일) 오전 12시 20분경에 중앙시장 나동 신발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간판들은 계속 탄핵법 연기야. 계속 남해하고 좀 던져줘봐요. 화재 발생 7개월이 지난 지금 검게 그을리고 무너져 내린 당시의 화재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 찾아간 피해 상인은 불 꺼진 나동 골목 한쪽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매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재 난 부분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있고요. 일부러 여기를 알아서 오시는 분들은 예전 고객분들, 저희가 이제 고정 고객분들은 계시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죠. 여기 와가지고 일단은 불빛도 그렇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오랫동안 단골로 지내던 손님들의 응원으로 다시 문을 열 힘을 냈다는 허남기 씨.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가게 언제 여냐고 계속 이제 연락 주시던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제가 또 빨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상당수의 상인들은 다시금 점포를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 상인들도 있습니다. 일부 젊은 피해 상인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상인들은 인근 시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정부와 원주시는 피해 상인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피해 지원금은 긴급 생계비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과실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거나 했을 때 개인 보험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지난 화재 난 이후에 성금 주신 분들 그 돈으로 저희가 뭐 한 달 정도는 겨우 유지를 해나갔었고 그 외에는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점포 전체가 불에 타지 않고 일부만 불에 타거나 그을음 피해만 입은 상인들은 긴급 생계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피해 상인들은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소방도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초 불이 난 신발가게 주인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적인 거든 뭐 도의적인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실화자에 대한 책임이 입증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에 적힌 판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제 실화를 내신 분한테 이제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거나 모자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상받기는 어렵겠죠. 또 일단 원주시에는 소방도로 관리 미비로 인한 화재 확대 책임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중앙시장 나동에 대한 복구일 것입니다. 현재 3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앙시장 나동에 대한 재축 또는 구조 보강 아니면 중앙시장 전체적인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재 전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재축은 나동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되지만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하는 걸림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동에 대한 구조 보강인데 4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탐탁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앙시장 재건축은 전체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상인들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어떤 예산 지원도 현행법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의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는 원주시가 불에 탄 나동 점포들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번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중앙시장에서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밖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바로 나가봐요. 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고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소화기 2대 갖다 놓고 화재보험 제일 먼저 들었고. 그나마 원창묵 원주시장이 화재 피해 직후 상인들에게 전면 재건축의 경우 전통시장 발전기금을 통해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을 약속했지만 순전히 단체장의 노력에 의해 정부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원주 중앙시장을 비추면서 어느 정도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가게 점포들마다 조금씩 또 준비들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도 좀 많이 하시고 하고 계셔서 많이 좀 활기차졌죠. 주말에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평일에도 평소보다 매출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서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마로 생계터전을 잃은 사람들.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들의 꿈을 더 이상 타의에 의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KTX 강릉선이 개통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강릉역 이용객이 328만 명에 달했는데 올림픽 이후에도 이용객이 계속해서 늘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하는 KTX 강릉선, 지역 상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판 교통혁명으로까지 불리는 KTX 강릉선 개통. 지난해 강릉을 찾은 관광객은 약 1,670만 명으로 2017년보다 13.8%, 20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KTX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2시간대에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릉 안목 커피거리와 중앙시장 일대가 필수 관광 코스가 되면서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도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작년에 올림픽 때 그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커피 도시로 좀 유명한 걸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주로 커피를 드시고. 하지만 같은 요식업에서도 희비는 엇갈립니다. 최근 젊은 층의 여행 트렌드가 이른바 소확행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저렴한 가격, 즉 이제 커피숍이나 그다음에 이제 초당 순두부, 그다음에 중앙시장 그런 횟집들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숙박업소들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잇따라 들어선 강릉 지역 고급 호텔과 리조트 등은 계절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투숙률이 주중 평균 50%에서 60%, 주말에는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시설이 낡고 오래된 모텔들은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그냥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KTX 강릉선 개통이 가져온 지역 상권의 변화. 전문가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그렇지만 KTX 강릉선의 나머지 정차역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횡성과 둔내, 평창과 진부역 등인데 이용객이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용객 대부분이 관광 목적이지만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열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평창역에 내린 이용객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역 주변이 지금 뭐 썰렁하고 뭐 먹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타면은 강릉으로 다 가는 영향이고. 올해 KTX 강릉선의 평창역 이용객은 한 달 평균 16,000명가량, 하루 약 500명 정도가 평창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린 건데 그나마 주말을 빼면 이용객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횡성과 둔내, 진부 등 KTX 강릉선이 지나는 다른 역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루 많게는 700명, 적게는 300명의 승객만이 해당 역사를 이용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연계교통입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주변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에 그 대수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시까지더라고요, 투어 시간이. 근데 저는 한 2시, 3시 사이에 다시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탔는데 그냥 그걸 타고 시간 맞춰 내릴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자 코레일과 해당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을 강릉선 열차 시간에 맞춰 조정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KTX 역사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KTX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연계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KTX하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연계 교통이 있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계 교통이 상당히 구축이 안 돼서 불편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도내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온 KTX 강릉선. KTX 강릉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더 쉽게 접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소셜미디어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군 공항에 있는 원주와 횡성 주민들이 수십 년째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귀가 다 먹고 귀가 정력해. 그런데 이거 정신이 없어. 작년에는 일곱 마리에서 일곱 마리.
네, 저는 지금 횡성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10여 년째 엄청난 굉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용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나는 소음 때문인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1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11시 43분, 40여 분이 지났는데 대여섯 대의 전투기가 방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가는 거. 이게 속도를 들어갖고 딱 가면은 여기서도 그냥 그게 바로 보이시는 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텔레비 뉴스를 못 들을 정도. 그럼 이해가 가요? 네네. 나는 텔레비가 없어서 잘 모르네. 하나 사주면 모를게. 작년에 하나 7마리에서 7마리요, 유성? 네, 그것도 한 10개월 됐네. 아이고 뭐 전화도 못 받아. 전화도 못 받고 그냥 텔레비도 뭐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러니 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엄청 시끄러워. 이거는 들은 거예요? 잠깐 막 올려드는 거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커피 먹는 거 아니야?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85데시벨 이상의 네, 방금 이 소음 측정기로 전투기의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순간적으로 9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지속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 된다면 난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끄러! 못 살겠다. 8월달에 또 블랙 이글 팀이 이전에 광주에서 횡성으로 이전한 것처럼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 이거를 법적으로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화하는 것이 이제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 역시 중요할 텐데요. 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해결책 마련에 주민들은 오늘도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인구와 의료, 문화 등 각종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인 지역발전 투자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심재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융합사업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란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는 당초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부처 간의 이제 장벽을 좀 허물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적용을 좀 못 해봤었고요. 그 단위 중앙 부처 중심의 이제 지역 지원 사업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에 여러 부처가 참여 가능하니까 그 중앙 부처하고 지방 정부 간에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협의 조정을 거쳐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장기간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지방 혁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령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했으면서 올해 1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중앙 지방 간의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본 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가 이 투자 협약 제도에 대한 체계적 도입을 위해서 또 그 정책 연구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균형 발전에서 이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취지를 좀 알기 쉽게 이제 집 짓는 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는 이제 안방도 들어가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마당 이게 다 들어가야 집 모양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이제 그 쓰임새가 다르다 보니까 안방은 이제 행정안전부, 거실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부엌은 농식품부, 그리고 화장실은 환경부, 마당은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마다 이 담당 부처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지원 기준 뭐 이런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침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그 각각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방은 뭐 좀 줄여드리고 거실은 이건 기준에 의해서 2개를 지어야 된다 해서 필요도 없는데 2개를 만들어 놓고 부엌은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아니라 이제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폐수 기준 이게 안 되니 신청이 도로 반려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마당은 보니까 부지도 확보가 안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도로 반려되는 그러면 당초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모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은 그 계획은 우리가 주도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되 그걸 지원하는 각 부처들에 대한 것들은 모아서 서로 협의 조정해서 지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평적인 협의를 거쳐서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방이 결국 나중에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책임을 짓겠다는 그런 방식의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 바로 지역발전 투자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기획을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모여서 함께 투자에 대한 그 협약을 맺고 진행은 또 역시 지방정부가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발전 투자 협약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상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역과 지역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거나 또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역발전 투자 협약은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다 극대화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좀 이 제도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앙부처에서 기획하는 사업 지침에 맞춰서 이제 기획하던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기획한 사업 내용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 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단연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처가 주도할 때 늘 지적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현장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시행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들이 또 어느 부처나 다 같이 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들이 같은 지역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산간 지방에서 뭐 어촌까지 뭐 똑같은 선정 기준 이런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현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행 지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역 사정은 사실은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발굴해서 지역이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지역의 재원으로 그러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네. 아직 이제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지역 발전 투자 협약과 같은 형태로 지역이 기획한 사업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 조정해서 협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획력과 책임 있는 집행 능력이 동시에 키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기대의 효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뭐 지역민 주도해서 하는 스스로가 하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은 이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좀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공공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서관이 돌아갑니다. 그쵸, 네. 근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애를 키우는 주부님도 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애를 어딘가 맡겨놓고 책을 읽거나 해야 될 텐데 맡길 데가 없다면 사실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더라도 그럼 애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시설을 같이 넣는 것은 그럼 공공도서관은 문화부의 일이지만 애를 맡기는 시설은 이건 또 보건복지하고 이쪽 우리 여가부의 일, 이쪽 일들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그걸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협약의 형태로서 양 부처의 일들을 갖다 서로 협의 조정해서 그럼 같은 시설 안에 이 안에 위에는 공공도서관, 아래 어느 쪽에 1층 어느 쪽에는 애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함께 소위 복합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쓰임새가 있는 그런 네. 시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런 또 투자 복합화, 투자 협약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차이점과 그런 설명을 좀 상세히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강릉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좀 생소하긴 한데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는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임산물, 약용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강원도 소재의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회사를 성장 발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업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네, 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원 형식으로 좀 바뀐 후에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지역 지원 사업은 중앙주도의 부처별 지원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투자협력 사업은 범부처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사업 자율성 확대와 지역 현실이 반영된 사업 기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바뀐 후에 좀 달라진 점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강릉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자원이나 올림픽, 뛰어난 관광자원 더불어서 최근 개선된 영동권 교통망까지 좀 다양한 특징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릉의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발전 협약 체계를 좀 구성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강릉은 동계올림픽 이후 KTX 강릉선, 프라이 강원 취항 등 교통망이 좋아졌습니다. 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는 바이오기업, 기업지원기관, 국책연구소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망이 발달되면서 체류형 관광객보다는
당일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바이오 산업이 성장이 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학 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강원도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다부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년 7개월 동안 18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강원도의 헬스케어 힐링 신성장 산업 육성이 기대되어집니다. 네, 강릉의 지역발전 협약 체계와 성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영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동해안 자원을 활용한 협약 사업,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릉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오죽헌 힐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명상, 푸드, 뷰티 3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바이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그 생산된 제품은 힐링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마케팅과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릉 지역을 거점으로 헬스케어 힐링 사업을 확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역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보다 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러자면 왜 이런 지역발전 투자 협약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사업을 방식을 했을 때 지역의 여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가 있고 네. 심지어는 중복이 지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 세금이 엉뚱한데 또는 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 바로 그러한 것을 당장은 다 바꿀 수가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바꿔가는 일단은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좀 많이 확산이 된다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만 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이제 당초 결정이 되었었다가 최근에 많은 이슈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그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 안에 돌봄 시설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복합화의 과정은 결국은 부처 간에 그 사업이 복합화가 되지 않고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은 바로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 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그 산업 위기 대응 지역이 단순히 산업이 쇠퇴가 돼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 쇠퇴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전 부처가 다 달라붙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럼 결국은 이 지역발전 투자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과 그 중앙부처가 대등하게 서로 협의 조정하면서 협약을 맺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역량이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또 지역발전 투자 협약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앙부처나 지방정부 이제 공이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 일종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려놓는 데 대해서 매우 좀 불안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우리가 막 권한 이양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역량이 과연 그걸 스스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지방 정부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협약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분권, 균형 발전, 더 나아가 이제 남북 평화 시대에 과연 중앙 부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기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이
우리 주민들 중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도 성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제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원을 굉장히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직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 권한이 이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오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네. 그 권한이 이양되면서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불안감을 또 많이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임지지 않는 권한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고여왔던 그런 물로 가득 찬 뚝에 처음으로 구멍을 내본 겁니다. 이 구멍을 내서 처음 구멍은 작고 이제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신다면 한 뼘 한 뼘 넓어져서 끝내는 이 오래 고인 물뚝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공감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자치 역량과 함께 커가게 마련인데 이제 첫 걸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나 산업 위기 지역의 대응 지원 사업 등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는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광능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서도 이렇게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이렇게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부장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다부처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생물의학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관광산업, IT산업이 이렇게 전략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각각 진행을 하고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성공시켜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또 산업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대와 관심이 가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산업단지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먼저다. 이제 네. 심단장님을 이제 모셔온 이유도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드렸던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그리고 강릉 시내 전반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소위 이제 취약지구 구조 개선 사업 등의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사업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심재만 단장이 이제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심재만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광릉과학산업진흥원이 바로 이런 혁신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중심이 될 거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심재만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